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바로 들어오시기로 하신 분이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안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녹화본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녹화본으로 보시겠다는 분이 두 분 계셨고, 그리고 방금 전에, 늦참하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6명이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투표를 올렸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다른 거랑 같이 하면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그게 약간 양쪽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나 이거 스터디 같은 걸 준비할 때 그 수업 하나 정도의 분량을 시간 투자를 상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투자는 저희가 동아리 차원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 동아리 활동이 이제 동아리 활동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이제 학업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본말 전도가 되니까 예,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되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뭐 나가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투표를 올려가지고 그 넘파이라던가 어, 그 행렬 관련해서 코딩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같이 방송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이번 주에 하고 원래 하려는 내용은 다음 주로 조금 미뤄서 천천히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네, 투표를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투표를 해주신 분들 중에 어, 네, 이번에 투표해주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이 두 분은 이 두 분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 연파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잘 모르겠고 쓰는 게 어렵고 하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날에 넌파이 연습하는 이런 지금 같이 어, 방송을 미팅을 하나 잡아가지고 추가로 이제 수요가 있으면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원래 계획된 내용을 하고 이제 중간고사 다음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이 그 과제를 함께 코딩해보고 이 넘파의 사용법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에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지금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어, 지금 그래서 기터브를 보면은 이번 주에 세 분께서 이제 과제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고 어, 혹시 나머지 분들은 아직 뭐 완성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막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그 아예 안 되신 아예 안 하신 거라고는 제가 생각 안 하고
하다가 좀 막혀 가지고 제출 못 하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슈가 있죠. 어 좋은 지적이네요. 이거는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오류 나는 거나 에러 나는 부분을 지금 여기 이분처럼 캡처를 해 가지고 여기 이슈 칸에다가 지금 모르는 거랑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을 어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슈 칸인데, 그 이슈 이 칸을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올려 놓으면 이제 제가 각자 따로따로 설명하면은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어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올려 놓으면은 이제 서로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있어서, 네, 여기 이슈 칸을 이제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코딩할 때 막히는 부분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분들도 막힐 테니까, 예, 여기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기에 뭐 스크린샷이라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위에 뉴 이슈 하면은 그냥 쓸 수 있거든요. 네. 사진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나가는 과제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할 때까지 기간으로 넉넉하게 할 예정이라서, 래프도 두 번째 과제도 아직 덜 만드신 분들은 이제 느긋하게 하면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뭐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음 그럼 이제, 예, 본격적으로 할게요. 네, 이번 주에 세 번째 3 주차 시간으로 주제는 다층 포텍트론 모델링인데요. 일단 이 다층 포텍트론이라는 말을 살펴보려면은, 일단 얘가 뭔지, 모델이죠. 저희가 모델이란 거를 뭘로 정의를 했었죠?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항상 함수로 정의된다고 했죠. 어떤 입력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예측값, 출력을 내놓는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저희가 가설함수, 하이퍼시티스 펑션이라고 이제 h라고 불렀고, 이제 이 h 함수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불렀죠. 그래서 모델은 이 가설함수 h를 부르는 말인데요. 이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복잡도 내용을 다루면서 모델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복잡도랑 성능, 뭐 특징 같은 게 달라지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랩2에서 확인해 본 게,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 기법에 따라서 어 그 모델의 학습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랩2의 코드 과제였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이때까지 본 모델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층 포세트론인데 다층은 한자로 다층인데 이게 영어로 쓰면 멀티 레이어거든요. 멀티 레이어 포세트론. 그래서 줄여서 보통 MLP라고 많이 부릅니다. 앞으로 MLP라고 많이 부를 거고요. 그리고 혹시 퍼셉트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8 학번보다 미치면은 퍼셉트론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 봤을 거예요. 언제 봤냐면은 수능 준비를 하면서 국어 공부를 하다가 한 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제 기억에는 2017학년도 6월인가? 3월인가? 아니, 모평에 한 번, 네, 그 퍼셉트론 지문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들다가 번뜩 생각나가지고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지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잘 꽉꽉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번 주차 공부하고 나서 그 지문이랑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아, 진짜, 그 합성곡 신명만도 나왔는데, 그거는, 그 뭐지? 17학년도에 그 퍼셉트론 지문이 나오고, 그거랑 비슷하게 그 다음 해 3월달 고2 지문으로 나왔던 게 합성곡 신경망이에요. 합성곡 신경망은 이게 NLP에서 한 푼 더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학기 안에 저희들이 안 다룰 거예요. 그건 아마 여름방학쯤 되면 이제 다룰 것 같은데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인데 그게 고2한테 나왔어요. 한번 그 두 지문들을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진짜 어 약간 국어가 진짜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문장 하나하나에 정의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먼저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요. 거의 다 설명한 내용이죠. 네,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신경망이죠. 이제 신경망 구조가 나오면 이제 퍼셉트론과 활성화 함수가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신경망 구조 중에 제일 기본적인 구조인 다층 퍼셉트론 모델, MLP 모델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MLP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순전파와 역전파라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순전파와 역전파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회귀 모델을 학습할 때도 계속 쭉 써왔던 방법인데, 이제 그거를 용어를 이제 갖다 붙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저희가 학습을 하는 데는 항상 데이터가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몽땅 다 학습에 쓰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학습하는 목표는 이 갖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성능이 좋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둬서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은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게 등장해요. 트레인 테스트 말고도 하나 더 나와서 밸리데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둘 다 학습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밸리데이션은 학습 중간에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테스트는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학습을 1000번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그 1000번 할 때 한 중간에 100번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 준다고 치면은 어 일단 첫 번째 계산을 한 뭐 에러 나오고 이제 정확도 있으면은 그다음 번째 100 번째에서 이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어 정확도를 검증하고 그리고 200 번에서 또 밸리데이션 셋으로 정확도 검증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학습 중간에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셋이 밸리데이션 셋이고 그 학습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쓰이는 게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테스트 셋이 좀 양이 어느 정도 풍부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트레인이랑 테스트 두 개로만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학습한 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한 이유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조기 중단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이 오버피팅이 되고 있나 아닌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복잡도 문제. 이거는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트레인 에러는 작아지고 테스트 에러는 커진다. 이거는 이제 모델이 복잡도가 커질수록 모델이 표현하는 표현력이 커져서 같은 문제를 보고 더 자세하게 표현해내니까 그 문제에 너무 들어맞게 돼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안 좋은 성능이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게 오버피팅이었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언더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문제의 복잡도를 고려해서 적당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의 이제 그림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전에도 말했듯이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학습을 하는 원래 함수가 정답이 3차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모델이 1차식이니까 복잡도가 너무 작아서 그 곡선의 분포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의 복잡도 표현력이 한 5차식, 6차식 정도로 커지니까 어, 저렇게 튀어나가 있는 이상값들까지 하나하나 다 표현하게 되어서 실제 분포에 맞는 값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게 오버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피팅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규화라는 거를 확인했었죠. 정규화는 궁극적으로 세타의 크기를 제한함으로 오버피팅을 완화합니다. 세타의 크기를 완화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P의 값에 따라서 이제 라쏘 정규화도 있었고 리치 정규화도 있었는데 저희는 리치 정규화를 확인해 봤었죠. 리치 정규화는 장점이 어, 수학적으로 그 명확한 해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기 중이시라고요?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락이 걸려서 그런가? 잠깐만. 예,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비용 최소화 문제를 그 제한 조건을 걸면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제한 조건이 걸린
최적화 문제를 제한적 고의 없는 최적화 문제로 바꿔주는 방법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구한 함수가 맨 아래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부터 구한 식이 보면은 경사가용법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이만큼이 오차 함수의 세타 n에 대한 변화량 그레디언트고, 이게 방금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습한 정보를 세타에 얼마나 적용하는가에 있어서 이 정규화항은 학습한 정보를 덜 신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클로즈 폼 솔루션에서도 이만큼이 없으면은 기존의 선형회귀에서 최소 제곱법의 해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 항만 있으면 이제 리치 정규화의 문제 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구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알파고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미지 자료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막 그 다음에 또 넓어져서 막 이렇게 또 선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그림 한 번씩 아마 뉴스나 그런 데서 이미지 자료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렇게 이 노드가 있고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구조를 보통 신경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인공신경망은 그 출발의 기점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뇌와 신경 구조를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델링해서 따라 만들어 보려는 시도에서 처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 구조는 이제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뉴런들이 이제 연결돼 있어서 어, 그 뉴런들이 파이어 하면서 활성화되면서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뇌나 기관으로. 그래서 그런 구조를 따라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도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은데요.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는 되게 포괄적으로 넓게 부르는 단어고, 그 안에 대체적으로 되게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큰 갈래에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피드백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마 피드백이라는 거를 회로나 제어 같은 데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 과거의 출력단의 값이 그 현재의 입력단의 값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입력이 있고 어떤 연산 과정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은 여기에 값이 다시 되돌아가서 입력에 포함된 이런 형태가 피드백 구조입니다. 한글로 괴환 구조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델이 가장 유명한 게 RNN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있고요. 이제 RNN은 이제 저희가 하는 MLP 구조 다음에 4주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그 정보의 흐름이 앞으로만 계속 흐르는 모델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서 학습에 적용되는 게 없고, 정보의 흐름이 앞으로만 쭉 가는 모델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NLP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중에 하나고요. 아까 채팅에서 잠깐 나왔던 그 합성곱 신경망 CNN 같은 경우도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퍼셉트론은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어, 그 실제로 그 사람의 신경 구조에서 뉴런이 하는 동작을 간단히 예로 설명드리자면은 그 옛날에 전화 같은 게 없을 때 봉화 있잖아요. 그 봉화 시스템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저 마을 건너편 쪽에 산이 하나 있고 내가 있는 쪽에 산이 있는데 이쪽 산에도 봉화대가 있고 여기도 봉화대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 이전 단계에도 봉화가 있을 거고 그다음 단계에도 저 멀리에 봉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적군이 침입하는 걸 탐지했다. 그걸 봤으면 그 불을 켜 가지고 그다음 봉화대로 이제 그 신호를 보내겠죠. 그거를 본 이제 봉화지기가 불을 지펴서 그다음 봉화로 이제 신호를 보내죠. 이제 이런 형식으로 봉화대가 동작을 했었는데 기능을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사람은 계속 뭐만 하고 있냐면은 이쪽 봉화대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쪽 봉화대에서 지금 반짝거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이 밝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계속 밝기를 보고 있죠. 밝기를 보면서 어떤 밝기가 어떤 값보다 낮으면은 그러니까 불이 안 켜져 있으면은 얘는 자기도 불을 안 켜겠죠. 그런데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지면은 저쪽의 봉화대가 갑자기 밝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밝아진 봉화대를 보고 나도 봉화를 불을 지피죠. 그러면은 이 새롭게 내가 만든 이 정보가 다음 봉화대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값보다 입력되는 값이 크면은 내가 활성화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뉴런이랑 동화대랑 그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뭐 뇌까지 가서 뭐 하는지는 자기는 모르고 그저 자기는 그 바로 전 단계의 뉴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 단계의 봉화에 불이 붙었는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뉴런이 활성화됐다. 활성화돼서 나한테 오는 자극이 어떤 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나도 이제 활성화를 해서 그 다음 단계 뉴런으로 자극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온 자극이 그렇게 별로 안 세다. 어떤 값보다 낮다라고 하면 뒤로 안 보내요. 그래서 뉴런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작동을 하는 거죠. 동화도 그렇고 0과 1의 디지털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뉴런에서 그 전 단계의 뉴런을 보는데 입력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한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입력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다. 여기에 세모 그림은 이제 저희가 회로를 그릴 때 그 증폭기죠. 그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전자공학부 학생들한테 좀 친숙한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회로와 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진 그림인데 그래서 입력에다가 이제 가중치로 증폭을 해서 더하고 그리고 어떤 함수를 거쳐서 예측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구조고요. 그래서 이 출력이 나오면은 또 그 다음 단에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네.
네, 조금 더 이제 포세트론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자면 앞에서 그 가중치를 입력에다가 곱해서 다 더한 거를 함수에 넣어서 그 함수의 출력값이 포세트론의 출력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곱해서 더한 것까지만 z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z는 다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 x와 벡터 v의 내적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표현은 그 앞에서도 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타 뭐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했었는데 n, xn. 그런데 아마 선형대 수학을 하면서 그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 이런 걸 볼 거예요. A 내적 B는 사실 내적이 정의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면 실제로 그 행렬 곱을 해보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 A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A1, A 이렇게 있고 B가 세로로 두 개짜리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거 얘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 A를 그 눕히죠. 전치를 해서 눕히고 B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B를 앞에다 놓고 전치를 하고 A는 뒤에 오고 이제 해보면 똑같이 A0 B0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적이고요. 이제 행렬 곱을 생각하면은 외적도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따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고요. 외적은 어차피 오늘 내용이 안 나오니까 딱히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어떤 값보다 크면은 대화를 활성화시켜서 다음 단계로 보낸다. 어떤 값보다 작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아무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활성화 함수고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거친 정보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제 보면은, 이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긴 한데, 아마 생명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그림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흥분의 전도인가? 그런 제목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전 사실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키를 검색해서 제가 찾아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뉴런이 원래 항상 유지하는 그 전압이 있대요. 이게 세포마다 이제 막에서 그 평상시에 유지하는 그 전압이 있대요. 그 전압이 항상 70mV로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그 막이 탈분극이라는 걸 해서 갑자기 전압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 전압이 높아지다가 마이너스 55mV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그 폭발적으로 전위가 증가해서 최대 플러스 40mV까지 그 전압이 증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이 충분히 크지 않아 가지고, 네, 여기 자극이 있죠. 네, 자극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이 경계값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제 그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피 실제 뉴런도 이렇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이 크기가 어떤 경계값보다 크면은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증폭시켜서 그 활성화가 되고, 어떤 값보다 작으면은 그냥 그 0 무시를 해서 아무런 그 동작도 취하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값보다 크면은 뭐 활성화되고 작으면은 뭐 활성화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인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함수들, 그 대표적인 함수들 중에 두 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시그모이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이런 계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 z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z 값이 0보다 작은 부분. z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그 출력 값이 0이고, z가 0보다 크면은 이제 hz 값이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값이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사용했었어요. 그 인공신경음악 초창기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함수를 쓰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함수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인데, 왜 이런 걸 썼냐면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원래 이 계산 함수랑 모양은 비슷하면서도 미분값이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시그모이드를 미분해 보면은 되게 결과가 깔끔해요. 지금 해 볼까요? 지금 해 보면은 살짝 확대를 해서 제가 지금 시그모이드가 되게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봅시다. 시그모이드의 어떤 함수를 이제 합성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z 자리에 이렇게 fx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1에다가 마이너스 fx. 자, 그럼 일단 이거를 보통 어떻게 풀죠? fx를 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체인룰을 적용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미분을 하느냐. 일단 뭐분의 1 모양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 이걸 이만큼을 미분한 거를 위에다 적겠죠. 얘를 다시 지우고, 안 지워지네. 이만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fx에다가 f 프라임이 붙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두 개는 서로 네, 이거 뭐지? 상쇄가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뭐 이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시 보면은 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지금 살짝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어, 이거는 좀 이따가,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리문치 나오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잠깐 정리가 안 되네요. 왜 안 줄어들지?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시그보이드를 이제, 미분해보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뒤에다 이것만 붙을 거예요. 근데 이걸 유도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라는 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활성화를 하면은, 미분이 중요한 거는 어, 이제 하는 게, 이게 모델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뭘 하냐면은, 이 가중치 값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 이게 파라미터가 되는 건데, 이 파라미터 값들을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모델을 학습할 때 파라미터를 값을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 파라미터를 값을 구할 때 원래는 이제 초창기에는 사람이 손으로 계산해서 하나씩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한계가 있죠, 사람이 하기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저희가 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거든요. 경사광법.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돼요. 그 모델의 값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런 계산 함수라면은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죠. 한 번만 미분하면은 바로 그냥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분값이 바로 0이 돼버리니까, 네. 아무런 뭐라 해야 되지? 세타 이렇게 있으면은 세타에다가 미분값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타가 그냥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값이 존재하는 활성화 함수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나온 게 시그모이드입니다. 이 식이 맞을 거예요. 그 뒤에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 미분값만 붙거든요. 이거를 유도하려 했는데 제가 하다가 막혔습니다. 음, 그리고 비슷한 모양인데 특징이 다른 게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이제 이 함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1과 1로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0과 1로 구분해야 되는 문제이냐, 아니면은 그 0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데이터이나, 이런 뭐 문제나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도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저희 오늘 할 내용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쓸 건데, 이거는 미분이 간단해서, 수식이 간단해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일단 자충 포세트론이니까 포세트론을 층을 여러 개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일단 처음에는 두 개의 층, 가장 간단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층이란 말이 약간 좀 애매한데, 지금 두 개의 층인데 사실 포세트론은 한 층만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풋 레이어는 포셉트론이 없고 나머지 레이어만 포셉트론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빨간색 네모가 이제 여기에 네모 하나가 이제 포셉트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그냥 인풀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파트트론이 있어가지고 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이 들어오는 층을 갖다가 한 개의 층으로 그냥 불러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왼쪽 그림이 이제 저희가 MLP라고 하면은 흔히 보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 왼쪽 그림을 이제 실제 연산과정 값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바꾼 게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오른쪽 그림이 살짝 더 친숙할 거예요. 회로 그림이랑 똑같은 표시니까.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살펴보면 인풋 데이터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x0는 1, 값이 1이었죠. 여기에서 똑같이 x0를 1로 두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값을 바이오스라고 불러요. 이제 바이오스 또는 이제 인터셉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 외에 이렇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들어오는 데이터랑 상관없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 인터셉트 값은 모델 안쪽에 들어갔죠. 여기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인터셉트는 모델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편견, 바이어스라고 편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모든 입력이 그 출력층의 퍼센트론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 하나의 입력을 보면은 이 두 개의 퍼센트론에 연결되어 있고 각자 전부 다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시나요? 이제 이게 MLP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구조를 여러 개 쌓고 좀 더 크기만 키울 거지. 이제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층 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레이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딱딱하게 연결된 이거를 이 구분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모델에서 이제 모델이 표현되는 것 중에 이제 행렬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 앞에서 퍼셉트론 하나에 대한 식은 확인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퍼셉트론이 두 개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앞에서 이제 X 하나와 V 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해봤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그림만 있다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 Y1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식 그대로 Y는 X와 V의 내적으로 맞죠? 어, 그냥 앞에서 봤으니까 생각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컨셉트론이 한 개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V2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V 값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값은 가중치예요. 입력에 곱해지는 가중치인데,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가 왜 안 될까? 근데 확대가 잘 안 되네요. 손가락을 된다. 이제 보면은, V1이라고 돼 있는데, 이 V1은 이제 V01, V11, V21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X0에서 들어오는 게 여기가 V01, 그리고 X1에서 오는 게 V11, 그리고 X2에서 들어오는 게 V2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두 번째 V2에서 들어오는 이 세 개는 마찬가지로 0에서 2로 가는 값 V02, 그리고 1에서 2로 가는 값 V12, 2에서 2로 가는 값 V22, 이렇게 해서 각각이 이제 x가 곱해져서 다 더해지시면 이제 그게 z가 되겠죠. 네, 그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해가시나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층을 3개로 늘릴 건데, 이제 이 층 2개인 것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층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빽빽한 구조가 이제 층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층이 총 3개로 나뉘고요. 그 두 번째 층을 이제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이걸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 이 모델의 블랙박스 내에 숨어져 있는 층이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이 시스템 모델에서 여기 입력과 출력이 있고 이제 이거를 흔히 블랙박스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안이 깜깜해서 안 보인다라는 의미로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스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인풋 레이어에서 나온 그 출력 값들을 다시 입력 값으로 해서 한 번 더 출력 값을 얻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층을 여러 개 쌓는다는 게 앞에 단의 출력을 다시 받아서 앞에 단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출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는 또 그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출력을 내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 구조에서 나오는 알파벳들을 약속을 할 건데, n이랑 i는 저희가 앞에서 회귀할 때도 썼던 알파벳이죠. 입력 데이터의 차원과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를 i로 하는 거는 그대로 쓸 거고요. 이제 새로 나오는 알파벳이 j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회귀에서는 그 출력 값의 그 크기가 무조건 그 i 곱하기 1이었어요. 그러니까 y 값의 차원은 항상 스칼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4층 프로젝트로 들어오면은 그 출력 값이 벡터가 된다는 거죠. J개 항을 가지는 벡터가 됩니다. 물론 J가 1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J의 벡터를 I개 가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Y가. 네. 그래서 J는 출력 데이터의 차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K는 이 은닉층에서 뉴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뉴런 하나, 뉴런
K 번째, 예, 뉴런 라지 K 번째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K개의 뉴런을 가지는 윤리층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인풋 레이어의 그 인풋 데이터의 차원이 n이고 출력 데이터의 차원이 j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자, 인풋 레이어가 n이고 히든 레이어가 k이고 출력 레이어가 j죠. 그러면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가중치 v고 여기에는 v를 한 번 더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알파벳인 w를 씁니다. 그래서 어, 이 행렬의 크기를 보면은 이 v는 지금 n 플러스 1 곱하기 k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n개에다가 바이오스 하나가 추가돼가지고 n 플러스 1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v는 n 플러스 1 곱하기 k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v의 행렬의 크기는 그 n개의 입력에다가 바이오스 한 개를 더하고 k로 바꿔주는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행렬 크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n이랑 k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n by k인데 입력에다가 바이오스가 한 개 더 붙이니까 n 플러스 1 by k라고 생각합니다. W도 마찬가지로 K랑 J 사이에 끼어있는 행렬이니까 K by J 행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인터셉트가 하나 들어오니까 K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렬 크기를 생각하는 건 항상 중요하죠. 계속 행렬을 다루기 때문에 행렬 구분하려면 크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NLP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오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y값, 참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SSE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y값이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고 j 차원의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죠. 여기 놈 표현 기억나시죠? 놈 표현은 이제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의 요소를 이제 지금 제곱을 해서 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스칼라일 때랑 다르게 y가 벡터가 되면서 오차함수에서 이제 반복문이 한 개 더 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항상 이제 오차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극소화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세타는 집합이 되겠죠. 파라미터들의 집합이 되는데 이제 MLP 모델에서 파라미터는 V와 W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순전파와 역전파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세타를 랜덤으로 초기화해요. 그 다음에 그 세타를 가지고 답을 예측해요. 그럼 그 예측한 값에 오류가 있겠죠. 그럼 그 오류 값을 바탕으로 다시 세타를 바꿔요. 이게 답니다. 여기에다가 용어를 붙여주는 건데 이제 세타에서 오차를 구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부르고요. 그 오차를 바탕으로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걸 역전파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세타가 이제 최저값에 다다르게 되겠죠.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역전파라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세타에다가 그 업데이트하는 거. 이게 역전파가 되겠고요.
그 순전파는 그냥 그 에러 구하는 거 다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전파랑 역전파를 유도하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이건 지금 MLP 모델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MLP 모델에 그거 뭐지?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뒀고, 그리고 입력이 데이터 개수가 i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k개 있고, 입력 데이터 차원이 n이고, 출력 데이터 차원이 j일 때, 지금 이때 지금 수식을 유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가 달라진다면 또 이거 지금 앞으로 모든 유도할 공식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모든 과정을 미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유도해서 하긴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미분해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이토치라는 그 파이썬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넘파이처럼 그 매니에서 임포트 넘파이 해서 쓰는 그런 것처럼 파이토치도 임포트 토치 해가지고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오토그레드라는 게 있어요.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그레드라고 있어서 미분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 계산을 저희가 코드로 실제로 쳐넣는 게 아니라 활성화 함수만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모델이 알아서 그냥 미분값을 다 계산해서 적용해 주는데, 저희는 지금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식이 가장 간단한 시그모이드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승전파를 하는 과정인데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저도 살짝 난감하긴 한데, 네, 일단 한번 차근 봅시다. 네, X 행렬. 이 X 행렬은 저희가 이때까지 쭉 봐왔던 그 행렬이에요. 원래 데이터 하나는 열 행렬이죠. 그런데 이 열 행렬을 데이터가 i게 있으면 이거를 한 행렬로 나타낼 때 얘를 옆으로 눕혀서 나타냈죠,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코드에서 이걸 눕히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읽을 때 x1, x2, y 있었잖아요. 그리고 i가 1, 2, 3, 4 이렇게 있었으면 저희가 이 행렬을 들고 왔었죠, x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가 이거고요. 세 번째 데이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의 데이터는 열 벡터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거를 저희는 눕혀서 썼던 거예요. 옆으로 전치 행렬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전치를 해서 눕히고 두 번째 데이터를 전치해서 눕히고 그거를 쭉 쌓아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이때까지 저희가 썼던 그 행렬의 모양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이번에 랩2를 하신 분들 중에 y햇을 구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식은 분명히 그 세타의 전체에다가 x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왔거든요. 그 대신 x 곱하기 세타를 써야 됐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다 이게 지금 x가 똑바로 안 들어가 있고 옆으로 누워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식으로 계산하면은 그 행렬 곱이 안 맞게 돼요.
기존에 원래 세타 tx 같은 경우에는 이 x가 i개의 x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 개개의 데이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i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행렬로 묶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다 누워 있어가지고 전체 하면은 모양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잠깐 내용이 샜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데이터에다가 1로 된 인터셉트 바이어스를 추가해 줄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어 너무 번잡스러웠으니까 치고 지금 이까지가 지금 x 행렬이고요. 얘까지 추가한 게 x 바가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x 왼쪽에다가 1로 된 행렬을 추가하는 게 x 바. 그래서 이 x 바를 이제 가중치를 곱한 거 이제 x가 있고 1, 2, 3이 있고 이 모델 안에 바이어스가 있고 그래서 얘들을 이제 모델에다가 이렇게 넣기 전에 여기에 곱하죠. 가중치를 곱해서 넣게 되는데 이 가중치를 곱하는 과정이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결과가 이 x 더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표현대로는 얘가 z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z는 맨 마지막 출력에 써야 되니까 일단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x 더블 바를 갖다가 활성화 함수에 넣으면은 이제 첫 번째 층에서의 출력이 나오겠죠. 맞죠? 그럼 이제 이 x 더블 바를 갖다가 시그모이드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그모이드에다가 넣은 값을 f라고 부를 겁니다. 이 f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 x0 있고 x1 이렇게 있으면은 그 두 번째 층에서는 f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나온 이 f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층의 출력값이죠. 두 번째 층의 입력값이 되는 게 이거 알파벳이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특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x 더블 바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으면은 이제 f가 되겠고요. 이제 네, 이까지 한 게 첫 번째 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층에서는 또다시 f에다가 인터셉트를 추가해서 f 바를 만들고 이제 또 w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f 더블 바를 만들고 그러면 다음에 할 건 뭐죠? 이 f 더블 바를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에다 넣어서 출력을 구해야겠죠. 그거를 저희는 g라고 부를 겁니다. f 다음 g니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네. 2층에서 v를 곱하고요. 그 v를 곱한 것까지가 x 더블 바가 됩니다. 그래서 x 더블 바를 시거모이드를 넣어서 출력을 값을 구한 게 이만큼이 라지 f가 되겠습니다. 그 라지 f에다가 이 인터셉트를 끼워 넣은 게 f 바가 되겠고요. 이 f 바에다가 이제 가중치 W를 곱한 게 f 더블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F 더블 바에다가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나온 출력을 저희가 G라고 불렀습니다. 순서가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순전파는 파라미터 세타값으로부터 오차를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 세타값이라는 게 여기 V랑 W를 함께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V가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W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지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출력값을 바탕으로 클래스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은 생각 안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MLP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앞에서 봤던 회귀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분류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도학습 내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어가지고 분류가 있었고 회귀가 있었죠. 그 회색 그림 기억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얘는 분류하는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뭐 알고리즘이라 해서 별건 없어요. 그 마지막 단에 출력이 있죠. 자, 이렇게 마지막 단에 여러 개 출력이 있는데 y0가 있고 y1이 있는데, y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표현에 맞춰가지고 g라고 합시다. g0와 g1 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값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문제를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어떤 그림을 보고 얘가 개냐 고양이냐 구분하는 건데, 개면은 0이고 고양이면 1을 출력합니다. 개, 고양이. 반대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는데, 저희가 0이랑 1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0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1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1이랑 0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고 0의 자리, 1의 자리라 생각해서, 지금 개면은 0이니까 0의 자리에 1을 넣고, 고양이면은 1이니까 1의 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깊숙하게 말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코딩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출력값이 얘가 0.3, 얘가 0.7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G 행렬이 1이랑 0이랑 1 중에 뭐가 더 가까울까요? 그 여기에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0, 1이니까 얘는 고양이다라고 분류한다라는 게 지금 이 알고리즘의 내용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이 G 행렬 중에 가장 큰 인덱스를 골라서 라벨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1번째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냥 1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에러를 구하는 식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y가 j 차원의 벡터가 되니까 이제 반복문이 하나 더 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g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y 값은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0 아니면 1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차이를 계산하기에는 너무 획일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y 값을 구하기 전인 g값, g값은 실수값이죠. 얘는 그 0, 1, 2, 3의 값이고요. 그래서 이 실수값을 가지고 저희가 배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러 구하실 때 이 식 보고 구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순전파는 그 파라미터 값과 인풋 데이터로 오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쭉쭉 가는 거죠.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앞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역전파, 백 프로퍼게이션은 이 에러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역전파는 이제 앞에 순전파는 이제 행렬 계산이 주를 이뤘다면은 역전파는 이제 미분 계산이 주를 이룰 거예요. 어, 왜냐면은 대치경사 관법이니까 오차함수의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량을 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또 세타가 층이 두 개니까 W랑 V로 두 개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업데이트를 두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색깔 놀이를 해보려 하는데 이 식 하나하나 보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얘랑 얘가 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인플 레이어가 있고 X들이 있는 인플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F들이 있는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G가 있는 아웃 레이어가 있죠.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게 지금 V고 여기에 연결하는 게 W예요. 지금 저희가 순전파로 이쪽으로 값을 구했으니까 역전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를 먼저 계산하고 V를 두 번째로 계산할 거예요. 왜냐면은 V를 계산할 때 W에 계산했던 식이 또 쓰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W를 먼저 계산해보면은 이 파란색 값이 지금 파란색 네모가 가장 마지막으로 구해서 넣어야 될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시그마 G 빼기 Y에다가 이 주황색이 붙어요. 그럼 이제 이 주황색이 뭐냐라는 거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지금 주황색은 보면은 이 W에 대한 미분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체인 룰로 미분이 된 거예요. 여기 이만큼은 G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G를 다시 W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주황색 G를 W로 미분한 거를 보면은 G에 1-G에다가 F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하려다가 못했던 그 시거모이드 미분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G가 시그모이드에다가 F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미분하니까 이렇게 G 어, G1 빼기 G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F가 붙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은 이렇게 막 분수 계산 들어가고 나오지만 실제로 결과값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있던 함수로 그냥 조합해서 나온다는 거. 이게 시그모이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황색 계산한 게 이렇게 G1 빼기 GF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넣었어요.
원래 여기가 이 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구했으니까 첫 번째 W의 업데이트 룰은 다 구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층이니까 그 뒤쪽에서 첫 번째 층이니까 미분을 한 번 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층이면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볼게요. 수학구간에. 네. 그럼 아까 빨간색 기억나나요? 이렇게 빨간색 V를 업데이트하는 미분 값입니다. 이 빨간색 값은 이제 SSE를 미분 값을 이제 시그마랑 미분이랑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잘 하다 보면은 G 빼기 Y에 이번에는 G의 V에 대한 미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똑같은 자리에다가 G의 V에 대한, 아니, W에 대한 미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 하나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색깔을 구해보려고 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체인 룰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G랑 V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X 바에서 V를 거쳐서 X 더블 바가 되고 F가 되고 F 바가 되고 여기에서 W가 들어가고 F 더블 바가 되고 그 다음에 G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G랑 V랑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쳐가기 위해서 이 F 바를 두 번을 걸쳐서 체인 룰로 구해주는데 이제 일단 앞에 노란색 이 G, F바의 미분값부터 볼게요. 이 노란색 G, F바는 마찬가지로 G가 시그모이드의 F 더블바였죠.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 보이시나요? F바에다가 W를 곱해놨는데 이거 아시겠죠? 왜냐면은 그 F바에다가 W를 내적한 게 F 더블바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네, 이거. 그래서 지금 F 더블바를 풀어서 써놓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F바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니까 뒤에 W가 붙어요. 그 앞에서는 그 G1-G에다가 F바가 붙었죠. 그때는 왜냐면은 F가 아니라 V로 미분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V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V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F바가 앞으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F바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W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W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거를 계산해 보면은 F바를 V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잘 다시 보면은 F바는 뭐였죠? F에다가 이제 1을 붙인 거였죠. 그리고 F는 뭐였냐면은 시그모이드를 넣은 건데 이제 X 더블 바인데 X 더블 바는 X에다가 V를 내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 쓴 거예요. 이만큼 X 더블 바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미분을 하면은 F1-F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V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랑 V 곱해져 있는 것 중에 X가 튀어나오겠죠. V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래서 X가 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 봅니다. 이만큼이 아까 회색 자리였죠. GJ의
VNK. 그래서 이 하나의 미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 들어갔어요. 미분이. 그래서 식이 길어지고 이제 V를 업데이트하는 룰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층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늘어나게 된다면 미분을 한 번 더 곱하게 되겠죠. 그리고 층이 또 한 번 더 깊어진다면 한 번 더 곱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미분식이 복잡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레디언트 미분값 소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왜냐면은 계속 곱하는데 얘가 1보다 계속 작은 값을 곱하게 되면은 너무 작아지면서 층이 깊어지면 언젠가 미분값이 0으로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데 이거는 이번 학기 내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역전파는 각 층의 파라미터를 이제 경사관법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미분할 때 미분값이 어떻게 되냐면 층에 따라서 층을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수록 이제 미분값이 한 번 더 곱해진다는 점. 그래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모델 따라서 활성화함수 따라서 맨날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식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하는 과정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손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시그마 하나 어디 갔냐라는 의문 드신 적 없습니까? 시그마가 원래 두 개였잖아. SSE는 분명히 시그마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어디 갔어라고 생각하신 분 없을까요? 이거는 미분하는 과정에서 날아갑니다. 이거는 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미분하는 과정에서 J에 대한 시그마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KJ가 딱 정해지잖아요. 어떤 한 J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건데 J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이제 그 J 말고는 다른 J에 대한 미분값들은 다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없어져요. 하여튼 이건 식을 한번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 볼 거는 그 세 개의 층을 가지는 MLP고요. 그거를 위한 수도코드는 얘기 다 합니다. 이렇게 짧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미리 다 손으로 계산해놔서 그렇죠. 아, 물론 여기를 구하는데 포문이 3번으로 들어가고 얘는 포문이 4겹 들어가겠죠. 네, 하여튼. 네, 이게 네, 답니다. 순전파 x로부터 이제 에러를 구하고 역전파 에러로부터 파라미터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수렴할 때까지. 이 그림 기억나시죠? 처음에 랜덤으로 인풋하고 파라미터 얘는 에러 얘가 순전파 얘가 역전파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이게 답니다. 혹시 여기까지 네, 질문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얘는 0부터 시작하고 얘는 1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선 또 0부터 시작하고 1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또 아까 마찬가지로 인터셉트 항 때문에 그래요. 제 코딩 하실 때 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는 이제 얘가 인덱스가 0, 1에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파이썬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주의하시면서, 인덱스에 주의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드를 파이썬의 객체 구조를 활용해서 제가 코드를 짰거든요. 클래스 구조. 근데 아마 파이썬을 쓰시면서 클래스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클래스 사용하실 줄 아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써본 적 없지만, 자바를 배웠다거나 객체 지향의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자바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얼마나 계신지 한번. 왜냐면 자바를 해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파이썬의 클래스는 문법만 다른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드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짰는데, 그래서 이거를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템플릿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비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걸 어디를 비울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비우면은 저걸 같이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부 다 비워버려야 돼요. 남는 코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남겨뒀다니? 그러면 이 코드랑 저 코드랑 거의 똑같은 코드인데, 이걸 그럼 둘 다 남겨놓으면 손으로 칠 코드가 안 남아요. 그래서 어디를 비울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템플릿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짜실 때는 만약에 내가 객체로 쓰기 어렵다 하시면은 이때까지 하신 것처럼 그냥 셀이랑 순서대로 쭉 실행시키는 걸로 만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객체 디자인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클래스 뼈대를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그거를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시작하기 전까지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 이번 주 MLP 내용이나 미분 뭐 행렬 이런 내용이 분명히 쉽지 않을 거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도 점점 다가가고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과제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객체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를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코드 순서대로 실행시키는 거를 해서 뭐 객체 함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짜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하는 코드는 다예요. 그냥 코드 순서대로 실행시키면서 X랑 X바, X 더블바 이런 거 준비하고 뭐 먼저 초기화시켜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짜는 거는 폼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는 간단한데 이제 이거를 객체로서 이제 어, 포장을 한 그런 걸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템플릿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거든요. 이건 선택사항인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 앞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앞에서는 이게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X1이랑 X2가 있고 막 이렇게 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 점 하나하나마다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1, 요 점도 1, 요 점도 1, 1, 1, 1, 1, 2고 근데 왼쪽 아래점은 0이에요, 전부. 0, 0, 0, 0, 0 이렇게 해가지고 그 0이랑 1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분포로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2,2와 4,4를 넣었을 때 2,2가 대충 이쯤에 있고 4,4가 대충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 2,2를 넣었을 때 얘가 0으로 출력을 하는지 얘를 1로 출력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의 문제고요. 근데 여기 1, 3, 4번에서는 그게 없죠. 그냥 학습만 시키고 테스트, 검증하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성능을 검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게 이 두 번째, 이 플러스 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여러 번 하는데 한 1,000번, 10,000번 하는데 100번마다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로 출력을 하는 거를 그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진 않고 그냥 테스트 셋으로만 중간중간에 밸리데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예요. 기계학습에서 거의 예제의 기본 예제로 나오는 예제인데 제가 코드를 제가 짠 게 있거든요. 어, 그 네, 어떻게 잘 나오지? 네, 음, 네, 이거 제가 짜둔 코드인데 이렇게 클래스 디자인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해두고 여기 순전파, 역전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부가적인 함수고요.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모델의 세부사항을 정의하고 그리고 모델을 생성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깔끔한 코드로 보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트레인 학습하면은 이제 이렇게 3,000번 동안 되도록 해놨고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의 맥스 에포크를 3,000으로 지정해서 3,000번 학습을 하면서 에러 값은 점점 줄어들고 액큐러시는 정확도는 점점 늘어나고 여기 지금 98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51개거든요. 그래서 51개인데 그 마지막 한 개가 그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게 액큐러시가 100% 나오는 것도 오버피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1랑 4,4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모델.predict라는 메소드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값을 받아보는 데이터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원본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프레딕트 메소드로 예측한 값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빨간 점이 있을 텐데 아마 저 빨간 점이 원래 파란색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 하나를 지금 잘못 학습한 경우고요. 그래서 아까 에큐러시가 100이 안 나오고 98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학습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테스트 데이터를
그 2,1랑 4,4를 넣어보는데 마찬가지로 2,1랑 4,4를 행렬로 만들어서 모델의 프레딕트로 이제 예측값, 출력값을 받아서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표시 말고 X 표시가 있는 곳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X 표시 2,2는 빨간색으로 네, 같은 분포로 빨간색으로 잘 처리가 됐고요. 4,4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란색으로 그 근처에 라벨 값이랑 똑같이 잘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까지가 그 해야 되는 거, 네, 꼭 해야 되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는 건데,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는 X가 4개예요. 이 앞에서는 X가 2개였죠. 그러니까 지금 2차원 평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아이리스 데이터가 뭐냐면은 꽃 데이터거든요. 그 꽃의 종을 구분하는 건데, 그 꽃을 보면은 꽃잎이 있고 꽃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2개는 꽃잎의 폭과 높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는 꽃받침의 폭과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리스 꽃의 그 뭐지? 꽃의 품종 3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컬럼 이름 지을 때 이렇게 길이, 폭, 길이, 폭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네임을 보면 이제 아이리스라는 꽃의 품종 3가지를 구분하는 거가 돼 있고요. 세토사 이렇게 뭐 배,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3가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온다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아까 미리 정의해둔 모델이 있으니까 그냥 또 모델을 생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정의할 필요 없이. 이런 게 저희가 객체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모델을 만들고 그 대신 모델 파라미터에서 그 여기 중간에 10이 보이죠? 쉐이프 1이랑 이게 이 부분. 이 부분이 10이 뭐냐면은 그 히든 레이어 은닉층의 그 퍼센트론의 개수예요. 이게 앞에서는 5개 썼는데 지금은 10개를 한 이유는 데이터의 개수가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50개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쓴 데이터는 50개였는데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가 150개니까 그 문제 복잡도가 더 커진 거죠. 쓸 수 있는 데이터도 더 커졌고. 그러니까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복잡도와 그 모델 복잡도를 적절하게 맞춘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적당한 값이에요. 그냥 10은. 뭐 9도 되고 11도 되고 그런데 해보고 10이 더 잘 나와서 10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해보고 더 잘 나온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모델점 트레인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트레인 위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트레인 에러와 트레인 애큐러시 말고도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도 에러와 애큐러시 계산해서 이렇게 같이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왼쪽 2개가 트레인 에러고 오른쪽 2개가 테스트 에러인데 제가 그 트레인 에러를 보면 56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그런데 테스트 에러는 56, 56보다 이제 26이 더 작게 나오는데 이게 더 작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트레인 데이터, 아니 그 학습에 쓰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에러 값이 달라져요. 지금 썸 오브 스퀘어 에러를 쓰기 때문에 그 평가에 쓰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에러 값이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수가 다른 데이터의 에러를 구하려면은 MSE
평균을 취하는 에러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에러를 SSE로 썼으니까 테스트 에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를 로딩할 때 에러, 에러란다. 트레인이랑 테스트 나누는 비율을 7대 3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트레인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그러니까 이 테스트 에러는 한 2배 정도 곱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면 이제 트레인 에러 라인 약간 비슷하게 따라오는 걸 알 수 있죠. 26에다가 2 곱하면은 한 52쯤 되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이 하면 대충 60 정도 될 거고. 그래서 대충 트레인 에러랑 테스트 에러랑 같은 비슷한 사이즈로 따라오면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트레인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테스트 에러랑 트레인 에러랑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같이 줄어드는 게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트레인 에러랑 테스트 에러랑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X자로 그려진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그 중간에 만나는 점이 저스트 피트 제일 좋은 피팅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버 피팅 왼쪽으로 가면 언더 피팅이라는 그림 생각나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테스트랑 트레이너랑 같은 게 제일 좋은 학습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액큐러시가 정확도인데 이제 정확도는 처음에는 테스트 액큐러시가 작다가 이제 점점 더 커지죠. 액큐러시가 같이 커진다는 것 또한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오버피팅이 안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만약에 학습을 하다가 오버피팅이 생기면은 그 트레인 액큐러시는 점점 증가하는데 테스트 액큐러시는 조금 증가하다가 오버피팅이 되면 중간부터 갑자기 액큐러시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떨어지는 부분이 오버피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 자르는 걸 이제 얼리 스토핑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테스트 액큐러시도 함께 쭉쭉 증가하니까 학습이 아직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데이터를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밸리데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거를 도전하실 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걸 함수 구현 부분을 비워 가지고 제가 템플릿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1에서 4번까지만 이 아이리스는 안 하고 그냥 객체를 안 만들고 그냥 순서대로 만드는 방식을 채택해서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고요. 어, 제가 이 템플릿은 적절하게 빈칸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아마 오늘 아마 바로 하실 분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내일쯤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 녹화하면 이 코드를 다 볼 수 있네요. 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한 바퀴 훑었는데, 네. 생각 안 나면 한번 보고 코드 짤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네,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아, 네네네. 네, 많겠죠. 지금, 네.
이게 녹화본도 그렇고 그냥 그 파워포인트에 수식이 있잖아요. 그 수식 유도하는 거를 그냥 그 눈으로만 보면 어차피 이해 안 될 거고 손으로 한번 따라 써보시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따라 쓰기만 해도 흐름이 이해될 거예요. 아, 그 똑같은 거를 두 번 반복하는구나. 미분이 한 번 했다가 그 다음 층에서는 미분이 한 번 더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를 그냥 손으로 한번 따라 써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분 나오는 것도 수준이 다항함수 미분에서 그치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학년 미분 적분학 수준으로도. 그리고 이거는 어,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음 주까지 할 게 아니라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뭐 하셔도 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바로 하기에는 중간고사 공부 시작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한데, 그 넘파이나 그 행렬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아까 전에 이번에 투표해주신 분들, 그분들은, 어, 이번 주 뭐 주말이나 뭐 시간 있으실 때 혼자 공부할 만한 사이트요. 넘파이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사실 그 막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사이트는 잘 없고요. 보통 그냥 문법이 정리돼 있는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건 많은데 이렇게 막 문제 풀 수 있는 사이트는 많이 없고요. 넘파이 자체는. 그래서 사실 근데 넘파이를 검색해 보면은 그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거는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면 뭐 이번 주 주말이나 한번 넘파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거 그 화면 공유하면서 어, 콜앱으로 같이 코드를 짜보는 시간을 가질까도 싶거든요.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거는 카톡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인원 모집을 해볼게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말이나 다음 주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어, 지금 코드를 두 번 짜보셨는데 아직도 이 넘파이랑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아직 좀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아직 좀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넘파이랑 플롯 같은 거는 이제 이거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어, 이 공부한 기계학습 이론을 그 코드로 표현하는 거, 코드로 표현하는 도구로만 생각해 주시고 이 넘파이의 세부적인 뭐 기능이라던가 원리라던가 뭐 저 PLT 라이브러리가 뭐 어떻게 생겼고 막 그런 것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데이터랑 결과를 그 과정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파이썬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파이썬 문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파이썬 문법을 먼저 파야겠어라고 생각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객체를 원래 모르는데 짜보겠다고 그 객체를 막 몰두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딱 2시간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녹화본 이제 파일 변환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험 기간 준비 잘 하시고요. 중간고사를 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네, 다들 집에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